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통쾌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아들 덕에 어깨 쭉 펴고 사는 62세 아버지 최종수라고 합니다. 예전엔 부모 잘 만나 호강한다고 했죠. 하지만 전 이젠 말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식 잘 만나 호강한다고요. 아마 절 팔불출 부모라 꾸짖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도 제 아들이 어떤 녀석인지 들으신다면 아마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하실 겁니다. 조금 쓸 때까지 제게 자식 자랑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전 한국 사회가 참 격동의 시기였던 때 태어났습니다. 집에 자식이라곤 저하고 남동생 둘뿐이었죠. 하지만 한량 중에 한량이었던 제 아버진 당신 자식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가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어머니가 아버지께 말씀하셨어요. 여보, 집에 쌀 떨어진 지가 언젠데 얼마 남지도 않은 보리쌀마저 다 가져가면 어떡해요? 애들 다 굶겨 죽이려고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답하셨죠. 이건 놔둬. 남편이 밖에서 큰일 좀 해보겠단데 어디에 옆에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야. 기다려봐. 내가 이번 판돈으로 이 보리쌀을 틀림없이 황소 한 마리로 바꿔 올 테니까. 술과 노름을 좋아하셨던 아버지는 집에 돈 될 만한 건 죄다 가져가 투전판에 던지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머니가 아무리 품삯을 받고 밤새 삭바느질을 해도 당장 오늘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였죠. 그 와중에 양반 중 양반이었던 저희 할머니는 매일 며느리 수발을 받으며 저희 어머니를 종부리듯 부려먹으셨어요. 할머니가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만 내가 우리 아들 그렇게 닭다란이 될 일도 다 그르치겠다. 아, 얼른 가서 새수물이나 좀 떠와라. 어머니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 집안에 식량이 뚝 떨어진 지 오래예요. 어쩌다 보리쌀이라도 생기면 애들 아빠랑 어머님 식사부터 챙겨드리느라 저와 애들은 보리개떡이나 강냉이로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 시끄러워. 입에서 변명이 줄줄 나오니 듣기가 아주 거북하다. 너처럼 굴다간 남편도 자식 복도 다 끊어먹어. 이렇게 어머님은 고된 시집살이와 한심한 남편 때문에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가세는 점점 기울었고 전 국민학교만 겨우 마친 채 돈을 벌러 나가야 했습니다. 전 14살 무렵 구두 닦기,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한 번은 15살 때쯤이었을까요? 그날도 역전에서 오가는 행인들 구두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 길가에 고개 푹 숙이고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앞으로 척하고 발을 내밀더라고요. 놀랍게도 그건 제 국민학교 동창 녀석의 발이었죠. 동창이 말했습니다. 야, 너 한동안 안 보이더니 여기서 구두나 닦고 있었냐? 내가 100원 줄 테니까 어디 내 구두 좀 닦아봐. 전 이렇게 답했어요. 싫어. 내가 1,000원을 준다고 해도 내 구두는 안 닦아. 그러니까 방해 말고 갈 길 가. 동창이 화를 냈습니다. 뭐, 싫다고. 어디 건방져. 구두 닦기가 손님도 가려받아. 내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그 녀석은 그러더니 제가 재수 없다며 제 어깨를 힘껏 밀어버렸고 전 그만 흙탕물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창이 계속 말했어요. 야, 거지면 거지답게 굴어. 너희 아버지 투전판에서 돈 좀 꿔달라고 동냥하고 다닌다더라. 학교도 못 다니고 하도 불쌍해 보여서 적선해주려고 했더니 분수도 모르고. 동창 녀석은 굴러다니던 제 구두통을 힘껏 걷어차더니 그대로 갈 길을 가버리더라고요. 전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창피해서 집에도 못 가고 그 자리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어요. 제가 해가 다 져서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나오셨더군요.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천호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옷은 왜 이러고? 뭐, 누구한테 강도라도 당한 거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전 어머니 얼굴을 보고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제 손을 이끌고 시장통에 있는 국밥집에 데려가셨어요. 그리곤 장터 국밥 한 그릇을 시키셨습니다. 어머니가 사장님께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전 아까 점심을 너무 많이 먹고 와서 그런데 저희 아들 국밥 한 그릇만 말아주시겠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집에 먹을 게 있어도 할머니와 저희 형제에게 다 양보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이 제 수저에 깍두기며 밑반찬을 올려주시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호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못 배웠다고 무시해도 절대 기죽지 마라. 배움이라는 게 어디 학교에만 있겠니? 내가 앞으로 어딜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마음만 바르게 먹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전 그날 어머님의 말씀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비록 어머님이 제가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환갑도 되지 않은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겠어요? 언젠가 제가 선원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달리 도망갈 곳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같은 선원들에게 무지하게 괴롭힘을 당하던 때가 있었답니다. 선원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야, 이 무식한 놈아. 너 뭐 믿고 그렇게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다녀? 너 진짜 상어밥이라도 되고 싶은 거야? 전 이렇게 답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같은 선원이라는 놈들끼리 누가 더 잘나는지 따질 일 있어요? 그 시간에 그물이라도 하나 더 손질하시죠. 이러고 있다가 선장님 보시면 노발대발하실 텐데. 선원들은 아무리 괴롭혀도 굽죽지 않는 절 별종 취급하며 제 근처에 널씬도 하지 말라고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전 며칠 동안 배에서 조업하다가 육지로 들어오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다음 배가 출항하기 전까지 혼자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세상으로 나오게 해준 게 바로 저희 아내예요. 아내는 한국자 수산시장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20대 중반 한창 좋을 나이에 아내 손에는 늘 생선 냄새가 배어 있었죠. 주변 상인들은 그런 아내에게 중매를 서주고 싶어 안달이었고요. 상인들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선자야, 나이가 벌써 25살이라면서 왜 아직 시집을 안 가? 아, 좋은 신랑감 만나면 지금처럼 고생 안 해도 되지. 아내는 이렇게 답했어요. 에이, 먹고 사느라 바빠서 결혼할 꿈도 못 꿔요. 여자도 돈이 있어야 시집을 가죠. 아내는 그때마다 적당히 웃으며 말을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 아내도 저처럼 힘없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 힘들게 사는 중이었습니다. 전 그런 아내가 짠해 보이기도 했고 어떤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놈을 아내가 좋아할 리 없다는 생각에 늘 먼 발치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고요. 그러다 문현이 시장 근처 국밥집에서 밥을 먹다가 역시나 혼자 밥을 먹으러 온 아내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뜻밖의 아내가 먼저 아는 척을 하며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 옆집 선장님 배 타시는 분이죠? 혼자 식사하러 오셨나 봐요. 전 이렇게 답했어요. 네, 선자 씨도 혼자 식사하러 오셨나 봐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혼자 저녁 먹기도 적적한데. 전 그렇게 우연히 아내와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우연히 마주쳐 여러 번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어요. 천호 씨 혹시 영화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옆에서 영화도 한 번 못 본 촌뜨기라고 하도 놀리는 거 있죠? 전 이렇게 답했어요. 저도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선자 씨 괜찮으면 같이 보러 가시죠. 아내가 기뻐했어요. 어머, 좋아요. 영화 구경이라니, 천호 씨 덕분에 좋은 구경 다 하겠네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전 난생 처음으로 멋을 잔뜩 부리고 아내와 영화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서로 마음이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아내와 전 서로의 아픈 상처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가난의 고통, 주변의 멸시, 이루지 못해 못내 서로 어떤 꿈을 털어놓으며 서로의 지친 마음을 다독였답니다. 아내와 만난 지 1년쯤 되던 어느 날 밤, 전 진심을 다해 고백을 했습니다. 전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남들보다 조금 배고프게 살더라도 마음은 부자로 살자. 선자야, 너와 함께라면 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같이 살자. 너와 내가 함께라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아내는 서툰 저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단칸방 하나를 구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어김없이 비가 새고 추위와 더위가 온전히 느껴지는 낡은 집이었지만
다시 생각해도 그 집에 살던 때만큼 행복하던 적이 없었네요. 그렇게 살다가 건강한 아들도 얻었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저희 부부는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연탄 뗄 돈이 없어 세 식구가 무르르 떨며 자야 했던 그 밤마저 참 행복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불행이 슬며시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에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선자야, 집에 있냐, 오빠야. 네, 오빠라고. 집에 있으면 문 좀 열어봐. 깜짝 놀라 나가보니 아내와 똑같이 생긴 얼굴의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아내 오빠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 자네가 내 동생이랑 살림 차린 녀석이구만. 나 선자 오빠 김알섭이야. 선자한테 말은 전해 들었지. 전 깜짝 놀라 형님을 급히 안으로 모셨습니다. 방 안에서 절 기다리던 아내도 형님을 보고 놀란 듯했지만 예상과 달리 아내는 형님을 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가 화를 냈어요. 오빠,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우리 집 형편 보면 알겠지. 나한테 아무리 졸라봐야 10원짜리 한 장 안 나오니까 그런 줄 알아. 형님이 답했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수소문해서 찾아왔겠냐? 넌 둘밖에 없는 남매 사이에. 진짜 매정하다. 그리고 형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매제한테 말도 안 했지만, 매제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네. 내가 요즘 사정이 너무 급해서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대강 눈치로 상황을 살펴보니 형님이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아내가 저에게 말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전 이렇게 답했어요. 형님, 저도 마음 같아선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단칸방에 살고 있는 형편이에요. 돈을 빌려드리고 싶어도 가진 돈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형님이 다시 물었어요. 정말 없나? 아, 젊은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돈도 안 모고 뭐 했어? 그러면 보증이라도 서줘. 요즘 아파트 건설이 붐인 거 알지? 이럴 때 건설업에 투자해야 한다니까. 전 이렇게 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전 보증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돈이 없어요. 그때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 은행 거래도 잘 모르는 저와 아내는 죄송하다 거절하며 형님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날마다 저희 집과 직장에 찾아오며 저희를 들볶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가 사이가 멀어진 건 아마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당시 지방에 사시던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수시로 연락이 와서 절 괴롭게 했어요. 장모님이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박서방, 선자가 자네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자네한테 너무 서운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네. 아니, 우리 큰아들이 설마 여동생한테 돈을 떼먹겠어? 그거 서명 몇 번 하면 끝이라는데 가족끼리 정말 이럴 건가? 아내도 최선을 다해 막아줬지만 처가 식구들의 요구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전 결국 그게 뭔지도 모르고 형님이 가져오신 종이 몇 장의 사인을 해주었어요. 제가 보증을 서자마자 매일같이 절 괴롭히던 형님도 발길이 뜸해지셨고 그땐 이럴 거면 진작 해줄 것이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절 기다리고 있던 건 은덩이만큼 불어난 빚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날마다 저에게 독촉장을 보내왔고 급기야 작은 단칸방에 압류 딱지가 붙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은행으로 달려가 울며불며 사정했습니다. 전 은행원에게 말했어요. 저기요, 은행원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전 아내 오빠분이 금방 갚을 거라고 해서 사인 몇 개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제가 다 갚으라고요? 은행원이 답했어요. 선생님, 그렇게 신중하게 연대 보증을 서셨어야죠. 대출금은 현재 연체 상태고 법적으로 보증인에게 변제 책임이 넘어가 있어요. 빠른 시일 내 상환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압류나 경매 절차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은행에선 아무리 말해봐야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처가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처가 식구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정말 경악스럽기만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요. 자네, 정말 가족끼리 왜 이래?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빚도 좀 질 수 있고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빚쟁이처럼 굴 거면 애초에 보증을 서주지 말든가. 전 이렇게 답했어요. 장모님,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증 안 서주면 가족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장모님이시잖아요. 저 지금 전 재산 다 날리게 생겼다고요. 그때 제가 느낀 막막함은 맨몸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그리고 저희 아들 그때 겨우 9살이었거든요. 전 그때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생전 말싸움 한 번 한 적이 없던 아내와도 날마다 큰 싸움을 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형님을 찾지 못했고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 심지어 전세 보증금마저 은행에 압류당하고 말았습니다. 38년간 꿈꿨던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희는 주변 상인들에게 어렵사리 부탁을 드려 다시 새 방을 구했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쪽방이었죠. 그때 다음 해면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야 했던 저희 아들은 다 무너져가는 집이 창피하다고 매일같이 울었죠. 그런 아들을 보며 저도 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전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돼? 어차피 모든 재산 다 뺏긴 거 형님한테 독촉은 안 할게. 그냥 형님이 잘 살아계신지 알고 싶어. 아내가 답했어요. 미안해. 나 진짜로 몰라. 나도 정말 알고 싶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렸어야 했는데. 그쯤 되자 전 아내 역시 처가 식구들과 한 통속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아무리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빌어도 분노와 실망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부득부득 깨물며 지내던 중 지인이 형님을 부산에서 봤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전 그 즉시 형님이 계시다는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산으로 가면서도 형님이 저처럼 괴로워하고 있겠지. 밥도 못 드시고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부산에서 만난 형님은 너무나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형님은 특히 절 보고도 크게 놀라지도 않고 마냥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님이 말했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어떻게 알고 왔어? 아이, 정말 자네도 집요해. 그래. 나 털어봐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라고. 그러게 누가 보증을 함부로 서주랬나? 자네 국졸이라고 했지. 그러게 학교에서 배운 게 없으면 이래서 안 된다니까. 전 형님 말을 듣고 더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앞에 있던 테이블을 내려쳤습니다. 제가 눈에 핏대가 선 채로 살벌한 기세로 노려보니 형님은 그제야 변명을 하더라고요. 형님이 말했어요. 자네, 진정 좀 하게.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 내가 앞으로 찾아가 풀 테니까 당분간만 고생해. 그럼 난 바빠서. 형님은 그대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형님을 찾아 부산까지 내려간 소득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동네 입구에서 나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터덜터덜 걸어오는 절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빌게. 용서가 안 되겠지만 나라도 이렇게 사과할게. 미안해, 여보. 늘 미안하다는 말뿐이라서 미안해. 오빠가 빌린 돈은 내가 갚을게. 전 그런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죠. 전 말했어요. 선자야, 우리 이혼하자. 나 더는 내 얼굴 보면서 못 살겠어. 너희 김씨 집안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나랑 갈라서자. 나 미안하다 소리는 안 한다. 아내가 울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전 답했어요. 난 이제 당신하고 못 살아. 그러니 그만하자. 전 그렇게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아내를 뒤로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10살이었네요. 마음 같아선 아들도 함께 데려오고 싶었지만 아이가 아직 어려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내에게 아이마저 없으면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전 그렇게 결혼 12년 만에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완전히 갈라서던 날 아들이 제 옷소매를 잡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어디가? 또 배 타러 가는 거야? 지금 가면 언제 오는데? 근데 엄마 왜 맨날 울어? 전 답했어요. 박명우야, 씩씩한 우리 아들 아빠 말 잘 들어. 이제 엄마를 지킬 사람은 우리 아들이야. 엄마 말씀 잘 듣고 씩씩하게 잘 클 수 있지.
이제 아빠는 한 발짝 뒤에서 우리 아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잠시 떨어져 지내도 너무 걱정하지 마.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언제든 전화하고. 그렇게 아내와 갈라선 이후에도 전 두 사람의 생활비와 아들의 학비를 계속 보내주었어요. 제 아들에겐 못 배운 서름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의 연을 끊고 살지도 못했습니다. 아들 입학식이나 졸업식, 그리고 가끔 생일날엔 같이 모여 밥을 먹기도 했으니까요. 전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잘 지내지?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밥은 잘 챙겨 먹는 거야? 날 추워지는데 따뜻하게 좀 입고 다녀. 아내가 답했어요. 당신 걱정이나 해. 맨날 명우만 챙겨주지 말고 당신도 좀 든든하게 먹고. 전 말했어요. 그럼 나 간다. 명우야, 아빠 간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아내가 말했어요. 아이, 있는데 하루라도 자고 가시지. 알겠어요? 다음 달 아빠 생신날도 또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때는 꼭 하루라도 주무시고 가세요.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고 훌쩍 자라자. 은근히 아내와 제 결합을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아내와 저만 두고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요. 아들이 대학에 갔을 무렵 저와 소주 한 잔을 하자더니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제가 아빠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제 그만 엄마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지고지순하게 아버지만 바라보고 계신지 아시잖아요. 전 답했어요. 됐어, 인마. 너네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어른들 문제엔 어른들이 알아서 해. 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아빠,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저도 이제 제 의견을 당당히 말할 때가 됐다고요. 어느새 훌쩍 자란 아들은 이젠 어른의 눈으로 절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자 솔직히 저도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그 당시 제가 더는 몸 쓰는 일은 힘들고 수산시장에서 장사하려고 자리를 보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젊었을 적부터 수산시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니 그때 정말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 무렵엔 아들 없이도 저희들이 종종 만나 일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곤 했죠. 전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 그 옷은 뭐야? 아, 시장 올 때마저 무슨 원피스를 입고 왔어. 젊은 아가씨도 아니고. 아내가 답했어요. 아휴, 나도 입기 싫었는데 명우가 하도 입고 나가라고 조르는 바람에 억지로 입은 거예요. 그러는 당신은 무슨 날도 아닌데 넥타이까지 했어. 전 답했어요. 아, 이것도 명우가 선물해줬지 뭐. 중요한 날 꼭 하고 다니라고.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만 보니 이 녀석이 또 장난을 친 모양이네. 아들은 재결합 프로젝트라나 뭐라나 그런 이름까지 붙여서 저희들을 재결합시키려고 온갖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레스토랑 이용권이 당첨됐다고 저희만 불러내질 않나. 젊어서 아내와 둘이 찍은 사진을 어떻게 찾아다가 메시지로 계속 보내오질 않나. 가끔은 장난 그만하라고 혼을 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아들 덕분에 아내와 예전 얘기도 참 많이 나눴네요. 전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 기억나? 우리 명우 태어났을 때 그때 당신이 태어난 우리 아들보다 더 크게 울었잖아. 아내가 답했어요. 아, 창피하게 왜 그때 얘기를 꺼내고 그래. 그때 좋아서 그랬지. 좋아서. 사랑하는 여자랑 처음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 전 말했어요. 그때가 진짜 좋긴 했지. 아, 그때 당신 나한테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고 했잖아. 아내와 옛날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 시절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늙어버린 건지 세월이 참 야속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벌써 환갑도 더 지났을 나이였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을 기억하는 건 아들이 보내준 사진뿐이었죠. 그렇게 아들 덕분에 간혹 웃기만 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그 무렵 국민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동안 간간히 동창 모임이 있기도 했는데 제가 이혼도 했고 또 여러 사정이 있다 보니 몇 번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뭐 어차피 동창 모임이라고 나가봐야 맨날 술이나 먹고 각자 와이프 험담이나 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 몇 녀석만 제 근황을 알고 있고 대부분의 동창들은
제가 이혼을 했다더라 하는 소문만 들은 상태였죠. 동창이 말했어요. 이야, 이게 누구야? 박천호 아냐? 난 내 녀석이 벌써 황천길 간 줄 알았다. 하도 소식이 없어서. 전 답했어요. 넌 그 입은 여전하구나. 그동안 사는 게 바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지 않냐? 별 소식 없으면 그저 잘 지내고 있겠거니 해라. 오랜만에 만난 동창 녀석들은 다들 백발이 성성했는데 말투는 여전히 어릴 적 장난 많은 말투 그대로였습니다. 동창 중엔 자신의 결혼을 일찍 시켜서 벌써 손주를 본 녀석도 있었고 대부분은 저처럼 이제 자식 혼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서로 왕래가 뜸해도 동창들 아들딸이 결혼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참석하곤 했어요. 저로서도 청첩장을 꼭 주는 편이었고요. 저도 그 무렵 제 아들 결혼을 앞두고 있어 청첩장을 몇 개 들고 갔습니다. 전 동창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명우가 드디어 결혼한다네. 이제 호라비가 꽉 차서 언제 장가갈까 했더니만 그래도 결혼을 하긴 하는 모양이야. 동창이 답했어요. 이야, 축하한다 천호야. 우리가 사실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아냐? 너 이혼한 것도 너랑 붙어 다니는 몇 녀석만 알고 우리한테 왜 말도 안 했어? 전 답했어요. 그게 뭐 좋은 얘기라고 떠벌리고 다니겠어?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것도 오래 전 얘기야. 우리 나이가 내일 모레 70인데 인생 살면서 그런 일 하나쯤 없겠어. 동창들은 벌써 30년 가까이 지난 이혼 얘기까지 꺼내며 제게 서운하다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제 아들 결혼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평소에도 은근히 절 깔보던 녀석이 아주 기분 나쁜 어투로 슬슬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 동창이 말했어요. 전화야, 바가 아들이 결혼한다고. 이야, 그거 진짜 축하할 일이네. 하긴 예전 생각하면 저희 자식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잖아. 국졸. 근데 아들 장가까지 보내고 아주 출세했다. 그 녀석이 제 학교 얘기를 꺼내자 은근슬쩍 몇 녀석도 같이 동조하더라고요. 다른 동창이 말했어요. 맞다. 저는 국졸이지. 요즘 세상에 국졸이 다 있네. 너 좀 좋은 곳이라도 보지 그랬냐? 또 다른 동창이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천호가 제일 희귀한 녀석이네. 여기 아무리 못해도 고등학교는 다들 졸업했잖아. 또 한 녀석이 말했어요. 고등학교가 뭐야? 거의 다 대졸자들이지. 여기 고졸인 놈도 손 들어봐. 아이고, 봐라. 한 놈밖에 없네. 다들 대졸이잖아. 그렇지. 전 그 순간 온 얼굴이 다 새빨개졌습니다. 제가 어쩔 줄을 모르고 불그락불그락하자 친한 친구 녀석이 그 동창들을 말렸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야, 너희 그만들 좀 해. 그 나이 먹고 친구를 놀리면 되겠냐? 하여간 어릴 때랑 똑같다니까. 성격들이 진짜 여전까지 가는구만. 하지만 그 녀석들은 제가 당황한 걸 보고 더 신이 났는지 급기야 아주 선을 넘는 말까지 내뱉더라고요. 한 동창이 말했어요. 저희 녀석이 국졸이니까 내 아들도 비슷한 수준인 거 아냐? 혹시 내 아들도 고졸인 건 아니겠지? 설마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다른 동창이 말했어요. 에이, 그거 모르지. 원래 애들은 부모 머리를 타고 난다잖아. 아마 천호 이놈 아들도 똑같이 고졸일 거다. 전 제 아들 얘기까지 나오자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제 아들 직업이 뭔지 알고 있던 절친들도 다들 한마디씩 쏘아붙이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요. 그렇게 난장판이 되어가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 식당 홀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야 지각한 녀석들이라도 오나 싶어 바라봤더니 놀랍게도 그건 제 아들과 며느리였답니다. 아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박천호 씨 아들 박명우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며느리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소라라고 합니다. 아버님께 말씀 많이 전해 들었어요. 저희가 갑자기 찾아와서 불청객은 아니겠죠? 제 아들과 며느리는 양복까지 차려입고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서로 싸움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던 동창들도 제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라 갑자기 사람 좋은 웃음을 짓더라고요. 동창이 말했어요. 명우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너 완전 꽃가였는데 이렇게 컸다고. 너희 아저씨 기억은 나냐? 아들이 답했어요. 네, 그럼요. 다 기억하고 있죠. 여기 아저씨 쌀가게 하셨던 아저씨고, 옆에 아저씨 동네에서 식료품 가게 하셨잖아요. 아저씨들이 이제 다 백발이셔도 얼굴들은 그대로신데요. 아들은 앞뒤로 말을 거는 제 동창들에게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하나하나 대답을 하더군요. 전 제 아들이 얼마나 듬직하게 자랐는지 그때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동창이 말했어요. 맞아, 이야. 너 그걸 다 기억하는구나. 영우 이제 다 컸네. 다 컸어. 아들이 답했어요. 저 벌써 30이에요. 아저씨. 아무리 그래도 직접 뵙고 청첩장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동창이 물었어요. 그래, 명우야. 넌 요즘 뭐 먹고 사냐? 내 아빠가 하도 입이 무거워서 도저히 말을 안 한다. 요즘 취업이 힘들어서 백수가 태반이라는데 설마 너도 놀고 있는 건 아니지? 아들이 답했어요. 네, 다행히 운이 좋아서 직장엔 다니고 있긴 해요. 아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니 동창 녀석들은 제 아들을 꽤 불쌍하게 생각했나 봐요. 동창이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 요즘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냐? 그래서 너 어디 다니는데? 어디 중소기업이야? 아니면 어디 공장 같은 데 다니나? 설마 내 아빠처럼 배 타는 거 아니지? 그거 아주 위험해.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절대 하지 마라. 아마 제가 국졸이라고 저희 아들도 변변치 않은 일을 하고 있겠거니 했을 겁니다. 동창들은 그러면서 요즘 돈 되는 일이 뭐가 있다는 둥, 이제라도 공부를 더 하라는 둥, 제 아들에게 잔소리를 쏟아냈어요. 아들이 답했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아저씨들. 저도 지금처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거 저희 명함인데 받아주세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그러면서 동창들에게 명함 한 장씩을 내밀었고, 동창들이 명함을 보자마자 완전히 기절초풍 직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과 며느리의 직업이 조금은 특별했거든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희 지금 이런 일 하고 있어요. 혹시 저희가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동창이 놀라며 말했어요. 뭐야? 이 명함 정말 내 거 맞아? 박천호 아들 박명우 직업이 판사라고? 예비 며느리 변호사고? 그 녀석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지 눈을 비비고 명함을 이리저리 뒤집어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한 방 먹은 얼굴로 입까지 아예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제 아들 직업을 이미 알고 있던 절친들은 이때다 싶어 그 동창 녀석들을 비웃어 주었습니다. 절친이 말했어요. 그러게 누가 알지도 못하고 까불래? 너희 아까 천호한테 뭐라고 했어? 어디 판사님, 변호사님 앞에서 다시 말해봐. 동창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그게 내가 믿기지가 않아서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판사로 키우고 변호사 며느리까지 맞았어? 국졸인 녀석이. 그때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버지 학력이 어떠시든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비록 떨어져 계시지만 아버지가 제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물론이고 제 로스쿨 학비, 또 변호사 시험 준비할 때 비용까지 모두 아버지가 책임져 주셨는데요. 아버지 덕분에 전 편하게 공부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판사가 된 것도 다 저희 아버지 덕분이겠죠. 아들이 이렇게 당차게 말하자 동창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다가 갑자기 축하한다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이 말했어요. 이야, 이야, 그래, 그래. 너희 아버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판사를 키워내는구나. 저 진짜 너 정말 성공했어. 우리 중에 내가 제일 성공했어. 변호사 며느리 또 어떻고. 장가까지 아주 잘 보내는구나. 다들 박수 쳐. 박수. 전 겸손하게 답했어요. 언제 자식 농사 이렇게 잘 지었어? 어디 내가 잘한 게 있겠냐? 우리 아들 며느리가 잘났을 뿐이지. 그런데 그때였어요. 절친 녀석이 아까 저를 놀렸던 동창에게 말했어요.
그건 그렇고 윤식이네 아들은 뭐하냐? 또 다른 절친이 답했어요. 천호야, 묻지 마라. 윤식이 큰아들 지금 직장 잘리고 백수한다. 지금 아주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휘었다. 절친 녀석이 이렇게 얘기하자 아까까지 저보고 국졸이라고 놀리던 윤식이 녀석 얼굴이 아주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나서서 윤식이를 감쌌어요. 야, 친구끼리 왜 그렇게 말해? 자식 일은 누구나 힘든 거지. 윤씨가 너무 상심하지 말고 아들이 다시 좋은 일 찾을 거야. 내가 우리 명우한테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곳 있나 물어볼게. 윤식이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천호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까 너무 못됐다. 진짜 미안해. 내가 이렇게 좋은 친구인 줄 몰랐어. 저는 진철이에게도 말했어요. 진철아, 딸 식당 운영이 힘들다고? 요즘 자영업이 다 그래. 우리 며느리가 변호사니까 혹시 사업자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진철이가 감격하며 답했어요. 천호야, 너 정말 대인배다. 내가 평생 고마워할게. 내가 이런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오늘에야 알겠다. 그렇게 아까까지 저를 무시했던 동창들이 모두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한 동창이 말했어요. 천호야,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학벌이 뭐가 중요해? 내가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게 진짜 대단한 거야. 다른 동창도 말했어요. 맞아.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천호야,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다. 또 다른 동창이 말했어요. 우리가 겉으로만 보고 판단했구나. 천호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아들을 키웠을지 생각하니 정말 존경스럽다. 그때 제 아들이 동창들에게 말했어요. 아저씨들, 제 아버지는 정말 저에게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비록 이혼하셔서 따로 사셨지만 제 교육비며 생활비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정말 아버지 덕분입니다. 며느리도 말을 이었어요. 저도 시아버님을 정말 존경해요. 시아버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남편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시아버님처럼 자식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동창들은 모두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절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날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직업도 대단했지만 이렇게 곤란한 순간에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고 다른 사람들까지 배려할 줄 아는 멋진 어른이 되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해주는 그 마음이 저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샵샵 11부 아들의 진심과 재결합. 그동안 제 아들이 판사가 된 걸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은 건 조금 쑥스럽기도 했지만 그게 다 제 도움보단 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 걸 알아서였습니다. 제 아들은 동창회가 끝날 때까지 제 동창들을 친삼촌 모시듯이 잘 모셨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 아버지 모시고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저씨들 혹시 저희가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그 명함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요. 동창이 답했어요. 명우가 아주 성격까지 좋네. 그래, 고맙다. 내 아버지 잘 모시고 들어가고. 그렇게 다들 집에 가는 길에 저희 며느리는 미리 준비한 전통주 선물을 동창들 손에 하나하나 다 들려보냈습니다. 포장도 얼마나 예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며 명우가 제 아들이라는 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판사가 되기까지 고생도 많았을 텐데. 한 번도 이혼하고 떠난 아빠를 원망하지도 않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웠습니다. 제 아들이긴 하지만 이쯤 되면 저희 아들 참 잘 키웠다고 말해도 되겠죠. 그로부터 얼마 뒤 모두의 축복 속에 제 아들 며느리의 결혼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동창들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축하해 주었고요. 전 아내와 나란히 혼주석에 앉았죠. 그것도 처음엔 약간 망설였는데 아들 며느리가 어찌나 성화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어머니랑 다시 합치실 때 됐어요. 제 결혼 끝나면 두 분 곧장 화해하시는 겁니다. 며느리도 말했어요. 네, 아버님. 아유, 어머님 이렇게 계시는데 며느리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사이 좋으신 거 다 아는데 왜 떨어져 지내세요? 하나뿐인 외아들 장가가고 적적하지 마시고. 이젠 두 분이 좀 알콩달콩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쑥스럽게 무슨 그런 말을 다 한다고 하며 아내는 몹시 쑥스러워했지만 아들 결혼식을 가만 지켜보니 이제와 지난 일들에 화를 내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전 그래서 아들이 행진하는 걸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아내 손을 잡았죠. 무려 28년 만에 잡아보는 아내의 손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에구, 뭐나. 아, 이 사람이 왜 이래?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전 답했어요. 아, 누가 보면 어때? 부부가 손잡는 게 이상해? 당신 손은 여전히 따뜻하구려. 저희 부부는 결국 아들의 결혼식이 끝나고 1년 뒤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60에 가까웠죠. 비록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라도 아내와 행복한 황혼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의 재결합 소식을 듣고 가장 좋아한 건 당연히 아들 며느리였어요. 아들 며느리는 아예 한술 더 떠서 이참에 결혼식까지 올리자고 성화였습니다. 전 말했어요. 네, 아이, 나이에 무슨 결혼식을 올려? 남들이 보면 우스워. 사돈 어르신들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그냥 우리 이렇게 조용히 살려다. 아들이 말했어요. 하여간 아버지도 진짜 무뚝뚝하세요. 아니 어머니 드레스도 못 입어보셨다면서요? 저희가 다 준비할 테니까 두 분은 그냥 저희 믿고 따라만 와주세요. 전 설마 애들이 진짜 결혼식을 준비하려나 반신반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믿고 맡겨놨더니 진짜로 지들 결혼식 하듯 식장, 드레스, 청첩장까지 준비해뒀더라고요. 여간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얼마 전에 동창들까지 불러놓고 재혼 결혼식까지 올렸답니다. 이제야 드레스를 입은 아내를 보니 너무 고와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동창들은 새신랑 발바닥을 때린다며 놀리기 바빴고요. 그렇게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 전 젊었을 척 아내에게 못해줬던 걸 다 해주고 싶어 무척 노력하고 있답니다. 요즘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결국 남보다 빨리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나 곁에 남은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게 진짜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제 곁엔 그 모든 세월을 버텨준 아내가 있고 저를 화해하게 해준 아들과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그분들을 위해 더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만이 제 마지막 소망이겠네요. 앞으로도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껏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